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조금 강의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육아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 뇌 강의의 기본을 잡아 드리도록 하고요. 어머님들도 제 강의를 보고 기본적인 뇌에 대해서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요 전에 있던 그 채널에서 보통 한 3일 지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역시나 막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그냥 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또 자기 거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 또 증거대라면은 본인의 의견이 아닌 남 얘기, 남이 한 유튜버 얘기,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육아 지침서에 따른 내용들을 뇌로 재구성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안 맞는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육아 지침서가 안 맞는다는 소리고요. 일단은 제 강의의 기본은 육아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뇌로 얘기를 한 거고요. 육아 지침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대체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문제가 나타나는 내용들을 육아 지침서를 바탕으로 해서 뇌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육아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아요. 아이가 24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책육아를 했는데 그 중에 멀쩡하게 잘 자란 아이들도 있고요. 또 책육아를 했는데 말이 안 나오거나 실어증 걸리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책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원래부터 좋은 기관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만약에 책이라는 증거를 대라 하면은 못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 비해서 후에 나온 아이들이 책 육아가 많아지고 영아 시기부터 많아지고 나서 실어증과 또 말을 더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문제가 많아졌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지기 전 시점에서 일반 육아 과정과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중간에 껴있는지만 보면 돼요. 중간에 껴있는 내용이 무조건 문제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이런 기본적인 육아 과정을 육아 지침서에 있는 내용대로 하지 않고 거기다가 추가한 내용들을 했었을 때 그것이 문제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항상 원인은 그렇게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외에 더 했을 때, 아니면 기본적인 거를 안 하고 그것을 했을 때, 원인은 그건 거죠. 대체적인 원인이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 이상 증상 있는 애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소리는 그런 문제가 많다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 좋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으면은, 그렇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거를 해서 그렇게 생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생 그 짐을 싣고 가야 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책 육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거는 강의 몇 강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짧게 짧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강의인데, 이 책 육아라는 말은 일단은 없는 말이에요. 국어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 푸르미 아빠라고 있었대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됐다라는 식의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책 육아를 했더니 아이가 똑똑해졌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제 누가 뭐 성공했다 그러면은 그냥 막 다 하는 거예요. 그 챌린지 식으로. 요즘 그런 게 좀 문제긴 해요. 본인의 생각은 없고 누가 뭐 했다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은 그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 틱톡이 다 그렇게 배려놨고요. 인스타가 다 그렇게 다 배려놨어요. 그래서 육아를 하고 싶으면은 인스타하고 틱톡을 딱 끊으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책 육아라는 거, 책과 육아의 합성어예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책 육아라는 게 해서 성공했다고 하니까는 이제 또 너도 나도 해가지고 막 책을 만들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막 하고 있는 찰나에 이때다 싶어서 이 학습지들이 확 동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머니들이 믿는 거는 학습지에서 하는 얘기들을 믿는 거예요. 또 책장사들이 하는 얘기를 믿는 거고, 지금 뇌과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또 그런 관련 교수들이 하는 얘기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권장하는 곳도 있겠죠. 또 그러면은 거기만 또 발췌해서 그것만 믿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만 보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거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안 읽는 사람보다 책을 한 권 읽는 사람들이 위험하듯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고 한쪽만 계속 보게 된다면은 세뇌를 당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믿게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책 육아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책 육아랑 외국에서 얘기하는 책 육아는 달라요. 외국 논문에 보면은 책 육아를 하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 책 육아라고 하면은 그냥 책만 줄줄줄줄 읽어요. 그걸 책 육아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책 육아가 아니에요. 책 육아는요, 아이랑 한 권을 읽더라 하더라도 아이랑 눈을 마주치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그 읽는 내용을 몸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몸으로 표현하고 아이가 책을 읽는 동안 쉬지 않고 깔깔대고 웃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책류가 10권 하라 그러면 어떻게 10권이나 해요? 그렇게 해요. 뭐 우리 애 하루에 뭐 책을 막 20권 읽어, 30권 읽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 책을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엄마가 그걸 몸동작으로 표현하고 아이가 그걸 계속 보게끔 한다고 생각해 봐요. 10권 하라 그러면은 미쳤다고 그래요. 어떻게 10권씩 하냐고. 예를 들어서 토끼가 깡총깡총 뜁니다 라고 했는데 엄마가 깡총깡총 뛸 때 깡총깡총 뛰는 행동을 해야 되고요. 캥거루가 껑충껑충 뛴다 면 껑충껑충 뛰는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아 저게 깡총깡총이고 저게 껑충껑충이다 알아요. 뭐 나뭇잎이 뭐 파릇파릇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파릇파릇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는 가르쳐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 나이대마다 맞는 이런 책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책류가 하시는 어머님들은 아이가 24개월 정도 됐을 때 한글을 읽힐 목적으로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할 때 거의 다 읽기만 하세요. 아이가 듣던 말든 읽기만 하세요. 그러면은 아이랑 대부분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랑 애착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책 육아를 하려고 하면은 한 줄 한 줄 읽을 때 아이랑 눈 맞춤을 하고 아이 레벨에 맞는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율동 동작으로 아이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책을 한 권 끝내야 돼요. 만약에 3세, 4세, 5세 이런 아이들 할 때 뭐 신데렐라나 콩치팥쥐 이런 거 대해서 이제 해줄 때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읽어주면서 목소리 톤도 바꿔가면서 재밌게 그렇게 읽어줘야 되지 그냥 책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책 육아가 아니고 그냥 책 읽혀주기예요. 그거는 육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아라는 거는 아이를 정상 발달 과정에 키우는 과정이지 이거는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것이고 책을 읽어줌으로 해서 아이를 글씨를 읽힐 목적이니까는 이거는 책 학습이 맞는 거예요. 육아가 아니고요. 그냥 책 공부예요. 육아가 들어갔는데 왜 그걸 육아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이 목적 의식이 있으면은 이거는 육아가 아니고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육아는 아이가 육아 지침서에 있는 행동 발달 과정을 자연스럽게 편하게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보조 도구가 이 책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아 발달 과정에 맞지 않게 책만 엄청나게 주입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보통 이게 지금 한 2강의에서 3강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책 육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이 3가지가 있어요. 이번 강의는 요거 3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 수용 언어예요. 이게 중요해요. 수용 언어가. 타인이 만든 언어적 출력을 해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그러면은 아, 엄마가 엄마고 엄마 옆에 있는 남자가 아빠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휴지 그러면은 아, 저쪽에 있는 게 저거는 휴지구나. 밥을 먹는 거를 맘마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아이 떠먹여주면서 맘마 그러잖아요. 아, 내가 먹는 이 행위가 맘마구나. 엄마가 나를 보면서 엄마 그러면은 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엄마구나. 이런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해독하는 이런 것들이 이 수용 언어예요. 그래서 해독이 되지 않으면은 수용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쓸모없는 언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 장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언젠가 써요. 그런데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의 양이 있어요.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아이에 따라서 그게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다음 강의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인이 만든 언어적 출력을 해독하는 걸로 수용 언어라고 그러고요. 출력을 해독하는 내용 중에는 읽기가 있어요. 또 상대방의 몸짓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려운 말을 했어? 못 알아들어? 성인도 못 알아들으면 못해요, 뭔지. 또 상대방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해 막 그랬어. 그분은 못 알아들으면 못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단 말이고 영어학식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언어에는 아이한테 말하려는 언어에는 이런 몸집 이해, 그러니까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를 아무리 많이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전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표현 언어예요. 표현 언어는 상징적 출력을 할 수 있는 언어예요. 상징적 출력. 거기에는 쓰기, 몸짓, 말이 있어요. 말도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일을 가 그러면 아빠 빠이빠이 해야지.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빠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빠이빠이는 못하고 빠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아빠 빠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늘어나요. 두 가지 안에 그만 아빠 회사 잘 갔다 오세요라고 갑자기 확 늘려버리면 안 돼요.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이렇게 늘어나니까는 그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단어 양을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손짓하는 것들, 저기, 여기 이런 것들. 그러면은 저기서 화장지 가져와 그러면은 손가락을 보고 거기 가서 그 근처에 있는 거를 골라요. 그럼 화장지면 맞아 그거 가져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처음에 못 하면은 그 문장을 듣다 보면은 그거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 가서 뭘 하는 신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져왔을 때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저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손짓과 말을 같이 하는 거죠. 그게 개월수마다 아이가 하는 게 달라요. 이거를 빨리 한다고 아이가 빨리 알아듣는 게 아니라요. 옹알이 시점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손짓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 화형 언어는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보통 화형 언어가 사회적 상황에 맞게 상대방에 맞게 상대방의 의도를 잘 이해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집에서 책만 읽거나 상대방과 교류가 없거나 엄마랑만 대화를 하거나 식구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고 상대방의 말하는 의도를 모르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게 돼요. 책만 읽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집안에 갇혀진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통 화형 언어가 많이 늦는 시기는 36개월이 지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어나는데 이것이 아이들에 따라서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주변 성인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또 늘리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는 어차피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많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써도 다 가능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시기는 밖에 나가면 애들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애들이 많이 늘 것 같죠? 안 그래요. 애들끼리 대화하는 거는 안 느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들 안 되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 아니야. 안 되는 애들끼리 온 애들끼리 무슨 대화가 되겠냐고. 안 돼요. 이 화형 언어는요, 맨 처음에 실시하는 게, 이 수용 언어, 표현 언어부터 마찬가지고, 성인에 의해서, 특히 엄마에 의해서 늘어나는 게 이 화형 언어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이런 것들이 적어지거나, 교류가 적어지거나, 어머님이 맞벌이를 하거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주 키우거나, TV를 많이 틀어주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화형 언어가 화형 언어 선생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배우게 되고요.
TV면은 TV말을 배우게 돼요. 이 화용 언어, 이 배우는 단계가 실질적으로 아이가 배우는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이 수용 언어랑 표현 언어는 말 그대로 단어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화용 언어부터가 실질적인 모국어인데, 이 모국어의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의 기본적인 언어 스타일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화용 언어가 선생님이면은 선생님의 엄마가 되는 거지. 선생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선생님에 따라가서 선생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미디어 노출 왜 해주지 말라고 하면은, 미디어 노출을 하다 보면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 말투, 말, 억양 이런 거를 아이가 따라하면서 이 화용 언어가, 이 미디어가 선생님이 되면서 미디어 말투를 따라하게 돼요. 얘는 미디어가 모국어 선생님이 되고 얘는 미디어가 모국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부모 손에 못 키고 부모랑 있는 시간보다 외부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은 외부에서 아이가 많이 접하는 어른이나 TV, 휴대폰, 이게 아이의 화용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집에만 계속 있다 보면은 아이가 이런 언어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말을 하고 싶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게 많아져요. 특히 영유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 게 많은데, 영유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행히 엄마가 영어를 하면 엄마랑 대화를 하면 되는데, 엄마는 영어를 못하면서 애를 영유를 보내. 그런데 아이는 한국말을 못해. 아이는 영어밖에 못하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는 단어는 많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표출을 해야 되는데 표출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아이가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게 많아져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사 자폐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아이가 막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맞지도 않게 거기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영어를 막 떠든단 말이에요. 요런 아이들이 약간 위험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주변 엄마들은 부러워하죠. 이것이 아이가 한국말로 중얼중얼 거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영어로 하면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수용 언어랑 표현 언어랑 화용 언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수용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요 다음 강의는 이 수용 언어 중심으로 해서 제가 왜 영아식이 책 육아가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빠른 시간 안에 다음 강의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